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슈퍼 방사선 기술. 2. 13조 원 증발되었다. 한국 연구진이 빛으로 동작하는 양자 엔진. 양자 열기관을 세계 최초로 구현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서울대 물리 천문학부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초방사를 활용한 양자 엔진을 연구 결과는 광학 분야 유력 학술지 네이처 포토닉스에 실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초방사란 들뜬 상태 에너지가 높은 상태의 원자들 간 결맞음이 발생하며 강한 빛을 내는 현상인데요. 그간 학계에서는 차방사 이후 빛의 압력 광업을 활용해 이론 수준의 아이디어가 제안되어 왔는데요. 한국 교수 연구팀은 이 아이디어를 세계 최초로 실험을 통해 구현해낸 것입니다. 연구팀은 우선 원자가 통과할 수 있는 아주 작고 얇은 일종의 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채는 10나노미터 두께의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방막에 가로 280나노미터, 세로 190나노미터 크기의 구멍 1,000여 개를 체스보드 패턴으로 뚫어 만들었다고 밝혔는데요. 연구팀은 채에 초속 800m의 바륨 원자 빔을 입사시키고 수직 방향으로는 상태 제어용 레이저를 쐈는데요. L의 구멍을 통과하는 원자들은 양자 중첩 상태에서 동일한 위상을 갖게 되면서 보강 간섭을 일으키고 초방사할 준비하게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후 원자는 공진기를 통과하며 빛을 방출하고 빛은 엔진 내부 양쪽에 설치된 거울을 약 100만 번 오가며 거울에 작용하는 압력 광업을 높이며 압력이 높아지면 공진기가 팽창하게 되는데요. 한편 수축할 때는 공진기와 레이저의 상대적인 주파수를 조절해 원자 간 결맞음이 일어나지 않게 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 원자 파동긴 상쇄 간섭이 일어나며 공진기가 냉각되는데요. 빛의 압력으로 거울은 엔진의 피스톤 역할을 하며 움직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엔진의 온도는 최고 15만 도, 효율은 98%를 달성하는 것으로 실험 결과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레이저를 활용해 원자들의 양자 위상을 정밀하게 제어함으로써 원자들이 빛을 강하게 방출하는 현상을 빠르게 조절할 수 있음을 실제 실험을 통해 보였는데요. 양자역학 원리로 작동하는 양자 엔진은 고전 열역학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므로 이론적으로는 고전 열역학 법칙에 따른 엔진의 최대 효율인 카르노 효율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는데요. 한국 연구팀은 이번 연구 성과는 빛으로 동작하는 처방사 양자 엔진을 실험적으로 구현한 첫 사례라며 원자 물리 및 양자 정보 처리 등의 분야에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엔진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엔진은 열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로서 열에너지를 얻기 위해 대부분 연료를 연소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연소를 통해 열에너지를 얻는 것은 안정적이지만 기대 이상의 속도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과학자들은 연소가 아닌 폭발을 통해 엔진을 가동하는 방법을 꿈꿔왔는데요. 추진력만 놓고 볼 때 폭발은 연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효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폭발을 통한 엔진 가동 방식은 상용화되지 못하고 연구 단계로만 머물러 왔는데요. 연소 방식과는 달리 폭발 방식은 예측이 거의 불가능해서 엔진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미국의 과학자들 또한 폭발을 이용한 엔진을 개발하여 항공우주 업계에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 엔진은 수소 및 산소의 폭발력을 이용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우리에게는 엔진을 가동하기 위해 연소가 아닌 폭발을 이용한다는 것이 하지만 이 개념은 이미 지난 1960년대부터 개발이 추진되어 왔는데요. 이른바 핵분열을 활용한 엔진 개발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우주 탐사에 불이 붙었던 1960년대는 그야말로 새로운 엔진 개발을 위해 강대국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던 시기였는데요. 로켓 엔진의 연료인 액체 연료나 고체 연료는 사실 추진력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방법이 바로 핵이 분열될 때 발생하는 폭발력을 이용하는 로켓 엔진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우주 탐사 역사에 있어 가장 황당한 프로젝트 중 하나로 불리고 있는 오리온 프로젝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리온 프로젝트의 핵심 개요는 핵폭탄을 폭발시켜서 그 폭발력을 우주선의 추진력으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때 사용하는 로켓 엔진은 폭발력을 이용하므로 분사가 마치 파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일어나기 때문에 일명 핵펄스 로켓 엔진으로도 불렸습니다. 당시 미국의 과학자들이 밝혔던 오리온 프로젝트의 개요는
그야말로 단순했는데요. 우선 핵폭탄을 우주선에 탑재한 다음 대기권 밖으로 나가 우주선 뒤쪽에서 핵폭탄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핵폭탄이 터지며 발생하는 충격파로 인해 우주선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데요. 이렇게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3에서 5번 정도를 폭발시키면 화성 정도는 액체 연료로 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등장할 것만 같은 황당한 방법이지만 과학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문가들이 보장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오리온 프로젝트는 왜 추진되지 못하고 역사의 한 페이지로만 남겨지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주 공간에서의 핵폭발 금지 조약이 체결됨에 오리온 계획이 중단되고 말았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유명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 박사조차도 그의 저서인 코스모스를 통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심정을 밝힌 바 있었는데요. 이러한 미국의 오리온 프로젝트 이후 역사에서 사라질 뻔했던 폭발력을 이용한 엔진은 최근 들어 미 센트럴 플로리다대의 카렌 아흐메드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과거의 폭발식 엔진과 차이점이라면 예전에는 핵분열 시 발생하는 폭발력을 이용했지만 아흐메드 교수가 개발한 엔진은 수소와 산소의 폭발력을 이용한 회전식 폭발 엔진이라는 점인데요. RDE 엔진은 폭발력이 있는 연료라면 종류에 상관없이 만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폭발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산소와 수소는 폭발 현상이 발생할 시 제어가 어렵기 때문에 제작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흐메드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프로토타입으로 제작된 RDE 엔진을 통해 최대 추진력을 높이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아흐메드 교수는 로켓 엔진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힘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성을 보여준 결과라고 밝히며 효율은 물론 경제성 때문이라도 미래에는 연소식 엔진이 아니라 폭발식 엔진이 대세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미 워싱턴대의 제임스 코후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도 실험용 RDE 엔진을 개발하여 시선을 끈 비 있었는데요. 이들 연구진은 초당 24만 프레임의 초고속 카메라로 0.5초간 폭발 과정을 촬영해 컴퓨터 모델링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폭발 과정을 효과적으로 예측하고 통제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데 연소식 엔진에 비해 폭발식 엔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위적으로 제어가 어렵다는 점이기 때문에 연구진은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코후 교수는 폭발을 제어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RDE 엔진의 성공 여부는 폭발에 따른 추진력을 안정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달려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엔진이 바로 이번에 한국 연구진이 개발해낸 양자 엔진인데요. 원자가 집단으로 빛을 강하게 내뿜는 방식인 처방사 원리로 작동하는데요. 일반 엔진처럼 켜고 끌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처방사 양자 엔진은 이론적으로만 제한됐는데요. 이를 실제 구현한 건 한국이 전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처방사란 양자역학적으로 질서정연하게 구성 행동하는 원자들이 집단으로 강하게 빛을 뿜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1954년 미국 물리학자 로버트 시킥이 밀도 높은 원자에서 빛 방출 속도가 원자 수 제곱에 비례해 빨라지는 현상이 존재한다는 걸 예측하면서 만든 용어인데요. 초방사와 일반 방사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초방사에서는 원자들 간 상관관계가 얽혀 있는데요. 원자에서 방출된 빛이 서로 보강 간섭을 일으켜 강한 빛을 방출하게 됩니다. 일반 방사는 원자에서 개별적으로 방출한 빛들이 서로 보강 간섭을 하는데요. 상쇄 간섭까지 일으키면서 방출된 빛 세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동안 양자결맞음을 가진 연료로 작동하는 엔진이 실험적으로 구현된 적은 없었는데요. 처방사 현상을 이용해 양자 영역에서 동작하는 엔진으로 지시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실제로 개발한 적은 없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엔진은 켜고 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처방사 양자 엔진을 원활히 사용하려면 순간적으로 처방사 현상을 켜고 끌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제어하는 방법이 없는 게 걸림돌이었습니다. 이에 한국연구팀은 양자 중첩 상태 원자를 만들기 위해 나노 구멍격자를 사용했는데요. 나노 구멍격자는 10나노미터 두께의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방막으로 이루어졌으며 가로 280나노미터, 세로 190나노미터 크기인 나노 구멍 1000개를 체스보드 패턴에 따라 구멍을 뚫었고 그 후 나노 구멍격자에 초속 800m에 달하는 바름 원자 빔을 입사했는데요.
수직 방향으로 나오는 상태 제어용 레이저도 준비했으며 체스보드 구멍을 통과하는 원자들과 공진기관의 위상이 모두 똑같게 만들었는데요. 원자를 처방사 상태로 준비한 셈이었습니다. 이때 레이저와 공진기의 상대적인 주파수를 조절해 초방사를 켜거나 끌 수 있었는데요. 온도 차이가 벌어질수록 엔진의 효율은 향상하며 최대 효율은 98%에 달한다며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가장 획기적인 미래엔 진동력을 개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만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이 본격적인 철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침공 우려가 커지면서 대만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큰 위협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대만 반도체를 흡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국에게 빼앗긴 반도체 산업을 되찾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런 흐름을 기회로 삼아 대만 TSMC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들까지 박살낼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자체 반도체 공급망을 마련하는데 13조 원을 새로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공동으로 최첨단 반도체를 개발하고 반도체 소재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도체를 통해 경제 안전 보장을 확보하는 동시에 한국과 대만에 빼앗긴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회복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니혼게이자 이신문 니케이은 일본 정부가 29조엔 약 279조 원 규모로 편성하는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총 1조 3천억 엔에 달하는 반도체 관련 예산을 포함했다고 6일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차세대 반도체 연구센터를 만드는데 3,500억 엔, 첨단 반도체 생산 공장을 유치하는데 4,500억 엔, 히토류와 같이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소재를 확보하는데 3,700억 엔 등을 배정했습니다. 니케이는 경제 안전 보장 차원에서 중요성이 높아지는 반도체 공급망을 일본에 자체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7월 말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열린 첫 번째 미일 경제정책협의 경제판 2+2에서 양자 컴퓨터와 인공지능 AI에 쓰이는 차세대 반도체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히토류같이 중국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 함께 공급망을 구축하고 자원을 확보해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는 데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연구센터에서는 회로 선폭이 2나노미터 이하의 최첨단 반도체를 개발할 계획이며 두 나라는 2030년 전까지 연구센터가 개발한 첨단 반도체를 양산한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이 현재 기술로 반도체 산업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반도체 산업에는 막대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한데 이제 와서 미국과 일본이 반도체 투자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3나노 양산에 돌입한 삼성전자를 따라잡기란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은 대만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대만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의 침공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주재원 대피, 사업 손실 최소화 등 전략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대만 통일 의지가 확고한 만큼 언제든 대만에서 손을 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케이는 지난달 19에서 28일 대만에 진출해 있는 일본, 미국, 유럽 등 대기업 50곳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을 실시한 결과 절반에 달하는 23곳 46%의 대만 유사시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협력사에 미칠 영향과 루머 피해 등을 고려해 개별 기업명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종별로는 반도체 전자부품 14개사, 소재화학 5개사, 금융 4개사, 무역 5개사 등이 이번 조사에 읍했다고 니케이는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계 금융기업이나 유럽 에너지 기업 등 4곳 8%는 이미 유사시 계획 수립이 끝났으며 주재원이나 가족 대피 계획뿐 아니라 사업 지속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현재 유사시 대응안을 마련 중인 기업은 19곳 38%이며 21개 기업 42%는 유사시 전략 마련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대만에서 사업을 하는 대부분 외국계 기업들이 중국의 침공을 사업 변수로 판단하고 있는 셈입니다. 대만에 약 300명을 둔 한 대형 소재 기업의 임원은 최근 대만 국적 사원 전체에 대해 피난 희망 여부를 조사했다며 동시에 일본으로 대피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도 피난처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화학 대기업은 유사시 대처를 위해 주재원 수를 줄였고 한 반도체 기업은
통신 차단에 대비해 위성 전화를 도입했습니다. 대만에 있던 서버 데이터를 이미 일본으로 옮긴 회사도 있습니다.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대만에 있는 기술 관련 서류를 어떻게 파기할지 미리 검토 중이라는 응답도 나왔습니다. 대만 진출 기업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달 22일 끝난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이후 확산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진핑 주석은 대만에 대한 무력 행사 포기를 절대로 약속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대만의 협에서 무력 시위를 벌여온 이후 하나의 중국 기조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중국이 오는 2027년까지 군 현대화를 통해서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끝낼 것이라는 관측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만 내 글로벌 기업들은 사업 지속 가능성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의 임원은 대만 사업 매출액이 일본 내 규모의 2배에 달하기 때문에 대만이 비상사태를 맞으면 경영 자체가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TSMC의 움직임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반도체 기업의 관계자는 TSMC 공장이 멈추면 대만 진출 기업의 상당수가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경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TSMC를 점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TSMC 시설을 먼저 파괴하고 엔지니어들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7일 미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만에 대한 미국의 비상계획이 강화됐다며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TSMC 점령을 시도하는 최악의 경우 반도체 인력들을 철수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핵심 인력을 미국으로 빼내서 미국의 TSMC를 대체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뜻입니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행정부 일각에서는 미국이 TSMC 공장을 중국에 넘겨주기보다는 차라리 파괴하는 일명 초토화 전략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국가안보회의 NSC는 TSMC가 전쟁으로 파괴되면 세계 경제에도 1조 달러 약 1,430조 원가량의 타격이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반도체 기업 연 매출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 보도 직후 대만 경제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최고의 반도체 기업이 오랜 시간에 걸려 구축한 공급망과 인프라를 해외로 복제하는 것은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만 자유시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과학자들을 미국으로 데려간 것과 유사하다며 미국이 아무리 핵심 파트너라고 해도 대만 동의 없이 TSMC를 파괴하고 인력을 데려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반발이 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최근 대만에서 미국의 반도체 정책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 강화를 추진하면서 대만 현지에선 실리콘 실드 반도체 방패를 미국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모두 중국의 대만 침공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TSMC의 인력을 빼오려는 계획을 세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두 나라가 우려하는 반도체 인력, 기술 부족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대만이 침공당할 경우 한국이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됩니다. 현재 파운드리 2위에 위치한 삼성전자에 고객들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다른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는 와중에 오히려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C19로 반도체 수요가 많이 늘어난 뒤 설비 투자와 증산 등이 이에 맞춰 이뤄졌지만 올해 들어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으로 수요가 급감했고 공급 과잉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메모리 업체들은 원가 절감 폭보다 가격 하락 폭이 커서 팔아도 수익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일본 키옥시아 등이 감산과 투자 축소 등을 일제히 언급했는데 공급을 줄여 시장 상황을 다시 되돌려 놓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메모리 1위 삼성전자는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공급 과잉이 계속되더라도 이미 원가 절감을 크게 해놨기 때문에 평소와 같은 생산 수준을 유지하고 집행하기로 한 투자도 계획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2000년대와 2010년대 반도체 시장을 뒤흔든 치킨 게임이 재현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007년 대만 디램 업체들은 점유율 향상을 위해 생산량을 늘리면서 극단적인 가격 인하 정책을 펼쳤습니다. 시장 공급 과잉에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당시 주력 512MB/메가비트 디램 가격이 0.5달러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3년 전인 2004년 해당 제품의 가격은 6.8달러였는데 10분의 1 이하로 폭락한 것입니다. 이 치킨 게임으로 당시 시장 점유율 2위였던 독일 디램 제조사 키몬다가 파산했습니다. 당시 키몬다뿐 아니라 대부분의 메모리 제조사가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치킨 게임이 절정이던 2008년 3분기 업계에서 삼성전자만 2,400억 원의 흑자를 냈고 하이닉스현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각각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대형 업체였기 때문에 피해가 그나마 적었습니다. 2010년대 들어 다시 치킨 게임이 벌어졌는데 또 한 번 대만 업체가 주도했습니다. 이때는 일본 기업들도 생산 설비 투자를 선언하며 증산을 시작했습니다. 극단적으로 펼쳐진 출혈 경쟁에 이 당시 주력 제품인 1GB DDR3 가격이 2010년 10월 1달러를 밑돌았습니다. 이번에 타깃이 된 회사는 일본 디램 업체인 엘피다였습니다.